은유의 시학, 벌써 40번째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몸은유, 몸모노, 몸시, 이런 주제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고, 오늘은 그 9번째로 이 페미니즘과 여성 몸시, 그러니까 이 몸시의 어떤 좀 관념적인 온몸의 시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몸의 시도 하나의 어떤 시대성을 반영하는 그런 이념적인 것이 내포된 것입니다만은, 또 이 여성 몸시, 페미니즘과 여성 몸시, 이것도 이 시대의 하나의 정치적 또는 역사적 또는 이러한 것과 곁들여서 드러난 그러한 좀 이념 편향의 어떤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하나의 이념 편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조적인 그런 의미를 이 시대의 어떤 사조적인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또 여성 몸 또는 여성 몸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몸의 시와 달리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구분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특유한 시의 한 형식, 그래서 여성 몸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페미니즘 운동에서 중요한 하나의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과 여성 몸시, 이 부분을 이 시간에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자, 페미니즘과 여성의 몸. 자, 모모노 몸시를 검토하는 이 근본적인 입장은 인간의 모든 사유와 창조의 원천이 몸으로 경험된 이미지의 은유적 확장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몸시, 몸모노는 인간의 몸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남성 몸도 있고 여성 몸, 노년의 몸도 있고 유아의 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본론을 세부한 하위적인 비평적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외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독 이 페미니즘과 여성의 몸, 나아가서 여성 몸시에 이르는 논의가 소위 여성주의 문학가들을 중심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이 페미니즘과 여성 몸 또는 여성 몸시와 이 몸문유, 몸모노와를 관련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페미니즘, 이를 우리는 여성주의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남성의 권리와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 또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인한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규명하고 이 불평등한 여성 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페미니즘은 19세기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어떤 여성 참정권서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오늘 페미니즘은 전 세계에 걸쳐서 있고, 또 이들은 모두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운동이지만, 크게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또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사회가 지적, 신체적 열등성을 이유로 여성에게 공적 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또 편견과 차별을 두었던 이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우리도 교육을 받고 참정권을 갖고, 그래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남녀평등의 기치를 내세운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세대 페미니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편 이 급진적 페미니즘은 좀 나가서 임신, 출산 등의 생물학적 특징이 이 여성 억압을 만들어냈고 사회가 만드는 이 성규범이나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여성을 억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한 불평등한 문제들을 그 인식을 대전환시키고 여성의 그 장점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이런 거 급진적인 페미니즘에서 이걸 2세대 페미니즘이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과 곁들여서 사회주의 페미니즘 또는 또는 포스트 모점적인 페미니즘 무슨 페미니즘 수없이 많은 또 그런 페미니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런 그 급진적 페미니즘과 그리고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 남녀평등이나 여성성의 정당한 이해 요구는 따지고 보면 그 근본이 적인 요인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다는 그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는요,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에덴 동산에선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이성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하체를 가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남녀차별, 소위 남녀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에덴에서 추방된 뒤부터 남성은 생계를 주도하는 가부장이 되고 더구나 남성은 또 씨앗이고 여성은 씨바지라는 인식. 이것은 더욱 남녀차별을 가중시키는 역사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자, 남성을 씨앗으로 보았죠. 씨앗을 가진 남성은 남성의 몸은 영혼과 이성이 깃든 존재이지만 여성의 몸은 단지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밖에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이분법은 철학에서 사상에서 이성과 감성, 마음과 몸,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 문화와 자연 이렇게 소열화하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는 동양에서도 여성을 음으로 규정하여서 갖가지 족쇄로 억압하고 지배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구나 남성 중심의 문화는 여성의 몸은 단지 시바지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어떤 성적 욕망이나 위안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사회에서 어떤 광고와 선전의 어떤 선동적인 어떤 상품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불평등한 여성차별은 개명한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여성의 몸은 그 권력의 효과가 각인된 하나의 장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광고, 미디어, 건강산업, 포르노그래피, 정치, 경제문화 그 어디에도 이 섹스 어필한 여성의 몸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여성의 몸은 그래서 오늘 이 여성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다. 여성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타자화되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어떤 재산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페미니즘 운동은 불평등한 제도나 왜곡된 문화의 편견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의 신체,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와 왜곡과 편견과 차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미니즘, 이 문인들, 특히 페미니즘 시인들 중에는 왜곡된 여성 몸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숨겨졌던 여성 몸의 제자리 찾기에 대한 강렬한 어떤 시적 형상과 선언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 몸시, 여성시 또는 여성 몸시 또는 페미니즘 시의 어떤 그 핵심이 들어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 몸시에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뭐냐? 그 첫째의 것은 그렇게 상처받고 학대받고 그래서 어떤 여성성이 상실해버린 그런 것을 죽어버린 여성 몸시, 어떤 죽은 그런 여성 몸시로의 인식과 동시에 고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여성주의 문학은 사실은 1920년대 신여성, 우리가 아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등의 신문에서도 이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 해방, 자유연애, 개인주의 이런 것을 내세우는 일종의 그런 계몽적인, 선각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했죠. 그러면서 가부장제라든지 남성 중심의 어떤 전통적인 제도와 부조리한 현실의 온갖 규범에 항거하고 남녀평등, 인간회복을 주장합니다. 1930년대 여성문학은 여권쟁취라는 상당히 강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빈곤의 문제와 의식 속에 여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강경애라든지 박화성, 또 백신혜 이런 사람들을 들겠는데요. 193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전문적인 여성 작가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이 여성 문제, 여성 문학을 전개하는 것은 역시 1970년대, 80년대 그 이후부터 이 민주화 투쟁과 함께 어떤 이념적, 정치적 여성 해방 운동으로 함께 이렇게 전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소용돌이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교, 김승희, 고정희, 최승자, 김혜순, 허수경, 김정란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페미니즘 시 운동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에서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공통적인 출발은 결국 죽어버린 여성 몸에 대한 은유적 절규, 본래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성 몸으로서의 시쓰기가 그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최승자의 일찍이 나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는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1000년 전의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지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당신, 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강렬한 시인데요. 이 최승자의 대표적인 이 죽어버린 또는 죽은 여성 몸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승자 시인은
죽어버린 여성 몸 시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 시집의 이 시대의 사랑에서 90년대 내 무덤 푸르고에 이르기까지 그는 끈질기게 이 죽어버린 이 여성 몸에 대한 이 은유적 절규를 합니다. 여자로서 자기 몸은 아무것도 아닌 부재한 실존, 마른 방에 빈 곰팡이, 오줌 자국, 천년 전에 죽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지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부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삶은 욕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독된 삶으로부터 어떤 일탈하는 길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부정하고 소멸시키는, 그것을 바로 죽은 몸으로 드러내면서 더 강렬한 하나의 저항의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어버린 여성 몸에 대한 은유적 절규는 바로 이 여성 몸의 자궁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성자는 이어서 그래서 여성에 관하여 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몸속에 저마다 무덤 하나씩 있다.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곳, 어디로인지 떠나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영원히 눈먼 항구, 열탐이라 동굴처럼 폐허가 된 크나큰 철처럼 굳어진 죽은 바다처럼 여자들은 누워있다. 새들의 고향은 거기 모래바람 부는 여자들의 속엔 새들이 처음 알을 까고 나온 껍질과 죽음의 부스러기들이 탄피처럼 잔뜩 쌓여있다.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 위해선 그 버려진 절과 굳어진 죽은 바다를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이 여성에 관하여에서 그 상징적으로 이 자궁을 말하면서 죽어버린 자궁, 그러면서도 모든 생명이 탄생하고 죽는 자궁,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여성의 몸, 그 중에서도 자궁은 무덤, 사원의 폐허, 죽은 바다, 모래 바람 부는 내부 같은 이 죽음과 불모성의 이런 은유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같은 권력들의 여성적인 것, 생명적인 것에 대한 이 수탈과 억압으로 일체의 생산성을 상실한 죽음, 황무지로 쇠락한 여성차별 문화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역설적으로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자궁의 회복, 즉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원천이 되는 여성성의 온전한 회복만이 살 길임을 경고하는 시간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페미니즘 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 여성 몸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 이런 것이겠는데, 우선은 지금까지 여성이 죽었다, 또는 여성 몸이 죽었다, 또는 자궁이 죽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여성 몸이 얼마나 이 아버지, 남자, 또는 이 사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축되고 억압되고 했는가를 그 죽음으로 이렇게 드러냈습니다만, 다시 그렇다면은 그 여성 몸의 장점 또는 새로운 인식은 그냥 죽음으로만 한가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여성 몸으로 시쓰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페미니즘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 남성과의 불평등한 차별과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선은 그 불평등한 속박을 고발하는 일이고 또 남녀평등한 제도와 문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남성과 다른 여성으로서의 차이와 그 우월성에 대한 발견이며 이를 과감히 실천해 보이는 일입니다. 앞서 죽어버린 여성의 몸, 특히 자궁의 황폐를 지적했는데 이는 아버지든 남자든 인간 존재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여성의 몸이고 바로 자궁이라는 데서 여성 몸의 근원적인 우월성을 오히려 그 자궁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여성 몸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여성을 회복하는 것.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여성 몸의 근원적인 우월성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여성 몸에 부응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임을 발견하고서 여성적인 글쓰기야말로 여성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무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이 페미니즘 작가인 이리 가레이는 자기동일성의 논리에 함몰된 이 남성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여성 사회의 특징을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이 무너진 신비주의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신비주의에서 여성적 글쓰기는 남성 텍스트처럼 그 일직선적인 논리구조와 닫혀진 텍스트가 아니라 그 유동적이고 시적이며 의미가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유보다는 환유가 여성의 지배적 수사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이 남성과 다른 그 사회 패턴과 글쓰기 형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근본적인 그 몸의 구조는 뭐냐? 그것은 남성의 성욕이 남근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면 여성의 성욕은 신체의 각 부분으로 분산되어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엘렌 식수는 이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여성적 자질로 받아들이면서 여성적 글쓰기야말로 데리다가 말한 글쓰기의 그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 형태, 이상적인 몸의 구조다 또는 그 어떤 그 자세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말해서 의미의 자유유희가 가장 고도로 이룩된 글쓰기가 가능한 것이 여성이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문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말하고 볼 때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답이 확실한 것, 진리가 확실하고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데 그 이성 중심주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경우는 그러한 그 직선적이고 그 단편적인 그런 그 해답보다는 오히려 늘 그 어떤 정답이 연기되는 차연, 이게 데리다의 이론이기도. 진리는 늘 이렇게 늘 신기루처럼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여성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성의 그런 신비롭고 여성은 결코 이렇게 단세포적인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전체적이고 이렇게 포용적인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성의 글쓰기의 원천 또한 여성 몸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 페미니즘 시는 여성 몸의 은유적 투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적 바탕에서 이 시대 페미니즘 시인들은 물론 그 중에 하나 이제 김혜순도 여성적 글쓰기 또는 시쓰기를
여성 몸으로 시를 쓴다고 말하고, 마침내는 여성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몸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시한다는 것인데, 내가 내 안에서 내 몸인 여자를 찾아 헤매고 꺼내 놓음으로써 지난한 그 출산 행위와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에게 부과된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열되고 또 투명한 약동의 목소리로 언어를 몸하고 시한다. 시를 쓴다 하지 않고 시한다. 그러니까 몸을 내던져서 시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여성 시인에게 자신의 육체는 하나의 텍스트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한 여성과 죽음과 몸의 언어는 언어 이전이나 이후의 소리들이다. 여성시는 언어와 언어 사이의 틈새이며 말하면서도 말해지지 않는 언어의 어떤 그 모험이다. 그래서 언어적 주체를 탈주체화 시킴으로써 모국어를 해체하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기억에 대한 타자의 혐오에 대한 그 방법적 대응이며 전투다. 또 권경의 언어이고 비언어다. 막 이렇게까지 그 여성시, 여성 몸시, 막 이런 문제들을 정의하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 여성시, 여성 몸시, 또 몸으로 시하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선언적인 표현으로 나온 시가 소위 그 김혜순의 복수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좀 한번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짓밟는다. 때 묻은 뒤꿈치로 나를 짓뭉개고 뒤흔든다. 내 발가락 사이에서 내 피가 튀고 억울한 피들이 튄다. 부끄러운 사랑이 찢어지고 연약한 살점이 짓뭉개져 드러난다. 그 다음 너는 나를 쥐어짠다. 입술이 비틀리고 숨겨둔 몸의 씨앗들이 터져나온다. 피눈물이 주르르 쏟아진다. 너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킨다. 자, 이런 전반부 연이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는 내 몸통 속에서 불씨처럼 익어간다. 내 목젖을 타고 오르는 빨간 플러스 이번엔 내 체온이 급상승 중. 나는 너의 피 속에 불을 지른다. 너의 전신이 모닥불처럼 타오른다. 그 다음 나는 너의 내 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나는 지랄 발광한다. 덩달아 너도 고래고래 소리치고 시궁창에 처박힌다. 나는 너의 눈 속에 들어가 너의 동공을 꽉 틀어막는다. 나는 너를 뒤흔들고 들쑤신다. 나는 너를 패대기 친다. 나는 너의 골통을 쳐부순다. 나는 너를 피 흘리게 한다. 그리고 너의 깊디 깊은 잠과 함께 나도 이제 죽어간다. 자, 제목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란 말처럼 자, 전반부에서는 이 시에서 그동안 여성이 남성으로 하여금 또는 그 아버지 문화로 하여금 처절하게 당한 그런 상처투성이의 그런 여성 몸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다시 여성이 남성에게 철저히 복수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술과 인간의 대결인데 사실은 여성몸과 가부장적인 남성과의 몸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타자인 너에 의해서 참혹하게 그동안 짓밟히고 짓뭉개졌습니다. 나의 피가 튀고 살점이 짓뭉개지고 입술은 비틀리고 부끄러운 사랑에 찢어졌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파괴적인 대립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역전을 하게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이렇게 끔찍할 정도의 파괴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시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너의 피 속에 불을 지르고 내 속에 들어가 지랄 발광을 하고 동공을 틀어막는다. 그뿐 아니라 뒤흔들고 들쑤시고 패대기 치고 골통을 쳐부시고 피 흘리게 한다. 그리고는 너의 깊디 깊은 잠과 함께 나도 이제 죽어간다. 여성이 그동안 학대해서 이제는 복수로, 그래서 마지막엔 동반의 죽음, 너도 차고 나도 죽는 동반의 죽음으로 여성 몸씨는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복수가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여성 몸씨 또는 여성 몸으로 시한다. 이런 것들, 여성 몸으로 시쓰기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특히 흥미롭게 보여지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남성이 은유적인데 여성은 환유적이다. 이 시의 흐름도 보면 철저히 환유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차이, 상상력의 차이, 또 시적 표현의 차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그 여성 몸 또는 여성시, 여성 몸시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성시의, 여성 몸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페미니즘과 이 몸시의 관계에서 그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